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행정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가 행정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 행정의 주체는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가가 행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국가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나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별로 조금 다를 거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행정에 국가만 들어오지 않죠. 국가만 들어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준정부 기관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NGO나 시민사회들의 참여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NGO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개체들이 이제 행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들 간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버스 타면 그 버스 기사가 노선대로 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잖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서 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노선대로 안 갈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차선만 바꿔도 아저씨 왜 그렇게 가?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개체들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관계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는 그걸 이제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행정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국가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 요즘이 조금 달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대 국가 때는 우리가 국가가 어떻다 그랬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시장 만능주의가 있었죠. 국가가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게끔 냅둬라. 그래서 국가가 시장 개입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정부는 보장해줘라. 다만 정부는 그냥 외적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서 벌어들인 이 재산을 함부로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냥 지켜. 밤에 경비만 잘 서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경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경국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자세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지만 않게, 강탈당하지만 않게 해라. 소극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경제체제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교양과 재산을 갖춘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해. 우리 요즘의 사회에서 그 자본주의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교양은 있는 것 같지가 않죠. 교양과 재산을 모두 갖춘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거지. 이렇게 어쩌다가 막 벼락부자 돼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들의 교양머리 1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게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늘상 보면은 왜 그런 거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게 아이돌 가수들이나 막 연예인들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음악을 좋아하는 경우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연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 여기에 더 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아.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저렇게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구나. 거기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막 와 정말 수고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뉴스 보면은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땀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연금이 얼마, 뭐 어디로부터 무슨 뭐 격려금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거 얼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최대 얼마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이 금메달 자체도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비인기 종목 같은 데들은 중계도 잘 안 해주잖아. 거기서 만약에 메달 나오고 그러면 어쩌다 오씨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요트에서 결선에 올랐대요. 이게 처음 듣는 사람 손 들어봐. 요트에서 결선에 올랐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중계를 안 해주거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돈으로만 환산된 일이 아니야. 교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돼. 그러면 벌어들인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 자체가 나와요. 나와. 재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을 쳐다를 안 보는 거야.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왜 그 경비실 같은 데 보면 경비실은 에어컨이 있는 데가 없죠. 에어컨이 있는 데가 없어. 그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냥 선풍기에 부채질하고 계시거든. 아직도. 그런 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자라고 하면 야, 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공용전기를 써야 돼?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과연 교양머리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그런 교양머리를 갖춘 사람들의 재산을 자본주의가 지켜주는 게 맞는지 생각 조금 해봐야 돼.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다 봤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본 거야.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뀌기도 했고 다양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어.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 특히 1930년대의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고용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 경제가 불황이 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만든 물건은 무조건 다 팔린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익인 거야. 왜냐하면 많이 만들면 다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기 시작을 한 거지. 재고라는 게 쌓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그러면 그 재고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생산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고, 생산 라인을 줄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실업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실업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 소비가 위축이 되지.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이전만큼 물건을 많이 사겠어? 덜 사겠어? 덜 사. 그러면 생산도 더 줄어. 실업이 오래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빈곤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빈곤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왜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 빈곤의 상태가 오래되면 이거는 범죄로 이어진다고. 자, 그러면 근대의 국가의 논리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상황으로 봅시다.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이런 문제들도 시장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해결 못 해주잖아.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역할,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문제나 복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 목적은 뭐야?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최대한으로 움직이는 것이 국민에게 최선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봉사를 최선으로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복지국가의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최소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들어와서는 밥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국민들의 모든 생활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시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국가가 할 일이 너무 늘어나. 기능도 늘어나. 그러니까 조직도 늘어나. 조직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도 늘어나. 공무원 수도 늘어나게 돼. 공무원 수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되잖아. 재정 규모도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참모들의 역할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참모기관들도 늘어나게 되고, 또 신중앙 집권화 경향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출 증대. 이거 국가에서 이제 지방에다가 주는 돈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지방 행정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국가의 규모들도 커졌고. 그러니까 국가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줄어들지 않아. 점점 늘어.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나 공무원들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의 사회 자체가. 자, 근데 이제 양적으로는 그렇게 큰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도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심화되고, 복잡성이나 다양성이 심화된다는 것은 전문화가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전문화나 분업 같은 것들이 고도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조정하고 중재를 해나가느냐 하는 데에 대한 국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또 행정 실태의 정확한 파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나 통계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이나 기획의 기능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 정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정확한 통계들을 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자, 이 근대 국가와 현대 국가는 이렇게 딱 표면에 보이는 국민들의 어떤 행정 수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 근데 오늘날은 또 이렇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에 등장하는 국가를 우리가 신행정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행정국가는 일단 정부의 역할을 능동적인 조정자이자 중재자로 봐. 아까 우리가 그 조정 중재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정부의 기능 중에. 그러니까 일단 규모는 줄여. 작은 정부야. 규모는 줄이되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면 그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이해관계를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화해를 시키는 거지.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들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능동적인 조정과 중재를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에서 나올 텐데 이 내용들을 줄여가지고 이 신행정국가의 특징을 작지만 강한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지만 강한 정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줄이고 정책 결정의 기능은 정부가 주도하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탈정부와 탈관료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민간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정부가 정말 나서야 되는 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재량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행정국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다양성이나 복잡성이 너무 증가해서 국가가 이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전부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신행정국가가 등장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케인즈 경제학, 수요 중시 경제학이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아까 얘기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만 가지고서는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공급 중심의 경제학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들을 제시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시장만 실패하느냐? 아니야. 정부도 실패해. 정부도 자원 배분 잘못할 수 있어. 그렇다 보니까 행정을 반드시 정부에만 맡겨야 될 것이냐? 행정의 탈정치화나 또 재정치화. 정치의 영역에서 행정을 좀 분리시켜 놓든지 아니면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든지. 그러니까 재조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구성 자체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신행정 국가가 등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하고는 다른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막 국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뭐 이런 노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장 실패만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쳐라. 정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규모는 축소가 되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 아까 얘기한 대로 작지만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탈관료화나 탈정치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민간 부문 간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이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뭐 민영화라든지 민간 위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장 중심의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 자체가 이제 또 현대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다음에 이제 국정의 운영 방식도 의회 정치에서 분화 정체로, 다시 말해서 대의제 중심인 상황에서 거버넌스로 바뀌게 된다. 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뒤에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단일하게 뭔가를 움직이는 체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이 각각의 상황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하나의 유기적인 협력체, 이걸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중심으로 어떠한 국정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에 국가 기능이 지방이나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또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 그래서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갈등 조정이나 정책 통합과 같은 핵심적인 업무들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뉴 거버넌스 체제가 이루어진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자원 의존적 조직들의 연결망이 증폭이 된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에서 강조가 되는 건 이들 개체들 간의 이 연계망이야. 연계망.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연계망이 이제 뭘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자본, 뭐 신뢰나 어떤 유대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거시적 관점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뭐 가부장주의형, 중상주의형, 입법주의형, 자유방위형 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지원, 이게 강하냐 약하냐 이 정도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여러분들 그 살고 있는 그 집안의 분위기 이런 거하고도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뭘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밀어주는 것도 확실하게 밀어줘.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게 싫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이 규제를 버티는 이유는 뭐야?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세상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만났는데 자기네 집은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는 거야. 10시까지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친구들 막 이렇게 대형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8시 반 이후에는 자리에서 털고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지만 왜 저녁 먹는다고 친구들 막 이렇게 모이면 8시 반쯤 되면 어때? 정점을 쳤을 때 아니야. 그지? 모임의 분위기가 거의 정점을 쳤을 텐데 그때 나 가야 돼 라고 일어나서 이 분위기를 와장창 박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너, 야, 그렇게 해도 숨이라도 쉬고 살아? 그러는데 버티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무서워도 우리 아버지가 생활비 다 대주고 뭐 밀어주는 게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지원도 해주면서 규제도 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가부장주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너무 싫은 거야. 규제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규제는 말고 그냥 지원만 해주세요. 일부 기업들은 이제 그런 요구들 많이 하죠. 맨날 규제 철폐해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유형이 이제 중상주의형이야. 규제는 약화하고 지원은 세게 해주는 이러한 상황인 거지. 근데 이제 제일 원하는 방향이 이러한 방향인 거고,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는 뭐야? 이런 요소야. 규제만 세, 지원은 안 해주면서 지원은 약하고 규제만 센 상황인 거지. 입법주의형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인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규제도 약하고 지원도 약한 상황들이 있지. 이건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근데 예전에 그 꼬꼬마들 가르치던 시절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는데 그 있던 학원 내에서 하여튼 1, 2, 3학년 통틀어가지고 이 야한 얘기의 선봉장이었어. 중1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쟤는 큰일 났어요. 어떡하려고 저래. 막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태국인가 나가 계셨어. 집에 엄마하고 둘이 살아. 근데 엄마가 컴맹이야. 컴퓨터를 하나도 못해. 컴퓨터는 오로지 이 아이의 차지인 거야. 야, 얘가 그 엄청난 인터넷의 바다를 그냥 마음껏 헤엄쳤네? 그 마음껏 헤엄치다가 헤엄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뭐 주니어 네이버나 뭐 이런 데만 다니지를 않은 거죠. 막 이런 데를 다닌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온갖 야동이란 야동을 다 보고, 온갖 무슨 음란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섭렵을.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인싸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푸는 거야, 이제. 수없이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전부 다 걔한테만 몰려가 있어. 그다음 우르르 흩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상황을 알고 봤더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야.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는 자기가 컴퓨터를 할 때는 뭐를 하는지 전혀 모른다.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룰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부의 역할 자체가
규제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지원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야. 자,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제 이러한데요. 사실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념에 따른 정부 역할이죠. 이 부분은 대학에서의 교수님들도 굉장히 설명을 하기 껄끄러워해. 왜냐하면 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수를 지지하는지 진보를 지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서 이게 우리 교수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지도 교수님도 아무리 자기가 당신이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좌로든 우로든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상대편이 싫더라도 상대편이 좋은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수냐 진보냐 그 정부 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정치적 취향, 개인적인 정치적 선언은 잠시 내려놓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객관적으로. 왜냐?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뭐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5년 이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뀔 수가 있거든. 지금 뭐 진보 정부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하고 이거는 계속 돌아야 돼.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계속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논리야. 당연한 논리.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또 그래야만 돼. 우리는 근데 항상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보수 측에서는 보수가 선이고 진보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보 쪽도 마찬가지지. 다 지들이 옳대. 쟤네들은 아주 괴멸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아마. 그러니까 항상 보수에서는 진보를 빨갱이라고 욕하고 진보는 보수를 뭐 수구, 적폐 세력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거는 다툼의 거리가 될 수가 없어. 서로 입장이 다른 거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야. 아니 분식집에 갔는데 나는 밥 먹는 거 좋으면은 오므라이스 먹는 거고 얘는 면 먹는 게 좋으면은 쫄면 먹는 거지. 내가 오므라이스 먹는데 쟤가 쫄면 먹는다고 이런 적폐 세력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보수는 보수대로 의미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뭐 어디에서 그러셨다며 뭐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뭐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하자.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독재 시대니? 어떻게 하나의 이념이 계속해서 30년 넘게 집권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그걸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아.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그걸 허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했으면 보수가 집권해야 되는 거고 보수가 집권하면 진보가 또 집권해야 돼. 왜? 어느 한쪽도 완벽한 데는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진보가 집권했으니 보수가 한번 집권을 해보자 그러고 봤는데 만약에 보수가 집권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야, 너네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너네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야, 너네 한번 더 해라.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그렇게 될 수는 있으나 정말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진보와 보수는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보수만 한다든지 진보만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 공무원이 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왔어. 사표 쓰고 나가?
그럴 수 없잖아. 안 그럴 거잖아.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어요. 아, 난 자괴감이 들어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표 쓰고 나올 거냐고. 사표 쓰고 나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는 안 나올 거야. 그지? 그렇다라고 하면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의 정부관들을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보수주의 정부관은요,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해. 그러니까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이로우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는 냅둬. 간섭하지 마.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는 거는 가당치 않아. 그래서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정부로부터의 자유. 자꾸 정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발목 잡지 마.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 오케이. 똑같은 투입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야. 똑같은 투입. 그러니까 나같이 등치 큰 사람도 밥 먹을 때 공깃밥 하나, 요렇게 쬐끄만한 아가씨도 밥 먹을 때 공깃밥 하나 줘야 된다는 거지. 같이 밥 먹으면 쬐끄만한 사람들은 공깃밥을 남겨. 나는 하나 톡 털어놓고 또 하나가 필요해. 공깃밥 하나 가지고 둘 다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평등이 중요하다는 절대적인 평등. 절대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거는 얘네 같지. 그렇지 않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환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일 많이 했으면 돈도 많이 받아야 하고, 일 적게 했으면 적게 한 만큼 적게 받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는 게 많으면 받는 것도 많아야 한다. 또 내가 주는 게 적으면 받는 것도 적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번에 지금 왜 그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선별적으로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그 경제소득 순위 하위 87.5%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위에 12.5%는 못 받아. 지금 이 12.5%가 화내는 이유는 왜 그래? 야,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한 푼도 안 주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주는 게 있으면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형적인 보수주의의 입장인 거죠.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거의 맹신과 가까운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시장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해. 그러니까 자원을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노력해가지고 많이 벌어놓은 놈 많이 가져가고 적게 버는 놈들은 그냥 적게 가져가. 이게 경쟁이야. 경쟁에서 뒤처져가지고 뭐 못 먹고 막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볼 거 없어. 많이 먹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가져가. 이게 보수주의의 경제관인 거지. 보수주의가 보는 국가관인 거지.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야.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딱히 뭔가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는 찾지를 못해. 근데 진보주의는 그 보수주의의 그 합리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합리성? 그래, 인정. 그래, 니네 말들이 구구절절이 다 옳다. 그래. 근데 너네들이 판단한 그 근거가 되는 합리성이
언제나 옳기만 하냐? 정확하냐? 너네들이 틀린 판단을 하지는 않니? 혹시? 여기에 의문을 갖는 거야.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해. 아무리 자기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봐봐.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속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보이스피싱에 안 속는다고. 내 아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2천만 원 날린 사람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더래. 그리고 뭐 다음에 뭐 어디서 전화가 올 테니까 뭐 그런데 전화번호도 똑같고. 걔네들이 정말 최첨단 기법을 쓰는 거죠. 최첨단 기법을 쓰는 건데, 자, 인간은 욕구나 협동이나 오류가 가능한 인간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좀 도와야 돼. 도울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야. 경쟁해가지고 뭐 그 차이대로 받아먹고 사는 거 물론 좋지. 물론 좋은데 인간은 힘이 들 때는 손도 내밀 수 있고 내민 손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근데 손 내미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가 우위에 있거나 강자의 위치에만 있는 건 아니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손을 내밀 때도 있고 내가 내민 손을 잡을 때도 있어. 그 우열의 관계는 항상 바뀐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보다 좀 경쟁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들은 제공을 해주자 라고 보는 게 진보의 입장인 거지. 야, 너만 잘 살면 뭐하냐? 어? 다 이렇게 비리비리한데. 응? 1인 100보 불여 100인 1보라고 한 사람이 100보 가는 것이 10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만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진보주의의 입장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에 의한 자유를 강조해. 우리가 경쟁을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 여기 있는데 정부가 도움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스스로는 갖지 못하던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내가 암만 노력해도 닿지 못하던 게 있었는데 정부가 도와줘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거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정부로부터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를 얻게 된 거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해. 지금 보수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잖아. 투입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느끼는 만족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느끼는 만족이. 똑같이 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밥 먹을 기회를 다 줘. 보수는 공깃밥 하나씩을 그냥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진보는 식사를 통해 가지고 느끼는 만족이 똑같아야 돼. 쟤는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 나는 2공기 반을 먹어야지 배가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친구한테는 반 공기만 주고 나는 2공기 반을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배분적 정의라는 건, 배분적 정의와 그 결과적 평등이라는 건 그러한 의미예요. 느끼는 편익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의 잠재력은 인지하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나 윤리적인 결여, 시장 실패의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왜
소위 집단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지, 진보주의가 왜 소위 집단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는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을 강조하고 진보주의 정부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 뭐 GDP 규모가 얼마만큼 신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 뭐 GDP 규모가 어떻게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들 강조하는데 분배를 강조하는 진보주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GDP가 뭐 상승이 되면 뭐하냐? 그게 고르게 분배가 돼야지. 양극화 문제를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많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배하는 것도 중요해. 성장 많이 했어. 왜 우리 무슨 모래 같은 거 이렇게 통에다가 집어넣을 때 보면 마냥 집어넣기만 하진 않잖아. 집어넣고 나서 한번 흔들어주지. 흔들어주면은 그 안에 빈 공간에 고르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수위가 낮아지잖아. 그럼 더 많은 내용들을 부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붓고 흔들고 붓고 흔드는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부관이나 진보주의 정부관 어느 것 하나도 절대선,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왜 이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됐는지, 진보주의가 왜 이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정치적 선호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정.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보수주의가 맞다고 생각해. 진보주의가 맞다고 생각해. 그거는 그거대로 생각하셔. 그건 그거대로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내가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지 보수주의적인 입장이나 진보주의의 입장 이 둘의 입장을 고르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공직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 대한 관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직자 개인의 어떤 뭐 공직 윤리 또 공직자의 어떤 애티튜드 이러한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문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근데 뭐 그 보수주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보수주의 입장이 있는 대로 진보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주의 입장에 있는 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차원 그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 아니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럼 자기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내로남불이 나오는 거야. 내가 진보를 지향해서 진보 정권이 나왔어. 근데 그 진보주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다른 짓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불공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이념들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자.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선 절대악은 없으니까 진보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면 보수가 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자꾸 무슨 뭐 다툼의 관점이나 무슨 뭐 전투적인 관점으로 자꾸 막 승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정치꾼들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시지. 그것까지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주의나 정부주의를 이해하는 입장들이 공직자들이라고 한다면 정치꾼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에 대해서 이제 한참 떠들었으니 이제 국가 외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준정부기관, 제3섹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는 이제 그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가 상당히 이제 그 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 정부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도 실패하기 때문에 이 정부나 시장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정부도 바로잡고 시장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인 부작용을 좀 줄여나가고 또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실시해서 정부도 시장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제구를 던지는 거지. 시장 너네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정부 너네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런 건 좀 봐줘야 되지 않니? 견제구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게 시민사회라는 거야. 그래서 공익의 실현,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관료가 되든지 아니면은 의회에 진출을 하든지 이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들을 낼 수 있게 된 계기가 이 시민사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시킨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 굳이 의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굳이 관료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치적인 의사들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나 지지를 형성하고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각각의 지역들이 똑같은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서 똑같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쟤네들이랑 다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업 인구들이 되게 많잖아. 그럼 그런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다른 광역시하고는 운영 체계가 좀 달라야 되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시민사회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요구가 될 수가 있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시민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이러한 유용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민사회는 시장과 정부를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해. 그 실패를 견제하는 역할만 있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점. 또 굉장히 많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잖아요.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얘기를 모아서 하나의 어떤 단일한 의견으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 우리 한 집에서도 형제가 무슨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서 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서 부부끼리도 그게 의견 취합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 사람만 가지고도 그게 안 되는데 자 많은 시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만 지금 5천만이 넘는데 5천만 인구의 의견들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으자? 와 이거는 정말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의사결정 시간과 비용이 증가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조정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 결정은 못하고. 자, 다음에 시민들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해관계들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 달라.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부당함이나 어떤 불공정한 상황을 봤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불공정하고 부당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시민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어? 바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민사회라고 하면 시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특수한 일부 사람들만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 목소리 큰 사람만 나오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그 모 지자체 대상으로 그 인식 조사를 했어. 직장 내 갑질이나 그 다음에 무슨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무슨 성추행이나 성희롱이나 성폭행 같은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냐. 뭐 내가 직접 경험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6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였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왜 그러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위. 2위는 방법을 몰라서였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최하위쯤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귀찮아서가 있었어.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리고 뭐 이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가 성추행을 당했어. 자꾸 막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자꾸 내 허벅지를 만지고 가. 근데 귀찮아서 신고를 안 했대.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상사가 나에게 성추행을 해가지고 내가 느끼는 어떤 모멸감이나 수치심 이거보다 귀차니즘이 더 큰 거야. 이 사람은. 야, 도대체 그 귀차니즘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도대체? 얼만큼 대단하길래 성추행을 신고하지 않을 정도로 귀찮은 거야 도대체.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겠죠. 뭐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어? 이런 의견도 있을 거고. 야, 너 왜 그렇게 자꾸 유난 떠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 근데 저는요 그냥. 근데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의견도 있었어. 그냥 그렇게 당했어도 나만 입 다물면 모두가 편안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와, 진짜 정말 내 식구고 정말 내 지인이었으면 펄짝펄짝 뛸 일이야 진짜. 그렇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안 낸다고. 결과적으로 정말 쉽게 말해서 MBTI에서 E인 사람들, I인 사람들 말고 E인 사람들만 목소리 내는 거야. 그럼 결국에 그게 모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 다음에 시민들은 어디까지나 시민이야. 평범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도 깊이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 부족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해. 예전에 그 지자체장이 왜 비서관 성추행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장이 그 지자체장을 사임을 했어. 근데 비서관을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인사행정론에서 배울 텐데요. 이제 지자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 비서관들은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그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상황이 별정직 공무원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자체장이 사임을 하면 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던 비서관이나 보좌진들 전부 다 똑같이 면직 처리가 돼.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잘리는 거야. 그 지자체장이 사임계를 내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전부 다 사임이 됐을 거 아니야. 그 중에는 누구도 있는 거야? 그 피해자도 있는 거지. 피해자가 신고했기 때문에 보복성 인사를 했다면서 막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났어.
그냥 웃었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공직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언론 기사 막 도배가 돼가지고 나오다가 1시간 반 만에 없어졌어. 그 기사 싹 사라졌어. 아이고 이 무식이 밥통아 막 이제 그런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겠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정책에 대해서 막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은 못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막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말로 해볼 수 있어 없어? 못 해보는 거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참여 시민에 대한 책임 부여가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야 너는 시민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다음에 이제 NGO예요. NGO. 앞집에 사는 걔 이름 BINGO. 자,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야. 그래서 비정부 기구. 정부 기구는 아닌데 정부의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정부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정부 조직이 아닌데. 하는 짓을 보면 정부 기관인데 정부 조직도에는 없어. 너는 어떤 애들이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인 거죠. 이거는 회원 가입에 제한도 없고 정파에 소속이 되어 있지도 않고 비영리적이고 뭐 자발적인 민간 조직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와는 조금 궤가 다른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일단 기존 정부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여러 군데 신경 쓰다가 손이 못 뻗치는 사각지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영리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이유해서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들. 영리기업들을 하는 거 보니까 지 뱃속만 채리려고 무슨 플랫폼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돈 집어 뜯어가지고 그 수수료 챙겨가지고 그냥 지 배만 불리려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편리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야 그냥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또 시민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부의 형 공급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업가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NGO는 정부하고 NGO는 조금 경쟁의 관계도 있고 갈등의 관계도 있어. 정부가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NGO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잖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기도 하죠. 또 입장이 만약에 같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도 해. 그래서 경쟁과 갈등의 입장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재배분성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민사회와 NGO가 각각 어떠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자본에 대해서 볼게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금전적인 가치로는 환산이 불가능해. 환산이 불가능한데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기반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사회자본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신뢰나 협력,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노력, 구성원들 간에 가지고 있는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지금 이제 사회 자본이 1도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지 지금. 그냥 나도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봤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저 인간이 행정학을 가르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아, 저 선생님이 뭐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떤 기대는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로 뭐 나를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은 1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이 이제 사회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회 자본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맨 처음에 만났을 때와 이제 그런 자본이 형성이 된 이후의 시점에서는 내가 뭐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지. 조금 험한 말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유대가 있어야지 내가 심한 말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것도 없는데 막 심한 말하고 막 이래봐. 그게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한 말이어도 지금 지만 잘났어 막 이제 이러고선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개체들 간의 신뢰, 유대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돈 주고 사겠어? 내가 여러분들과의 신뢰 관계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겠냐고. 진짜 정말 그건 얼마면 되냐 진짜 그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거는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자, 사회자본의 유형을 보시면 교량형 사회자본과 결속형 사회자본이 있어요.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조직 내에 구성원이 있을 때 그 구성원 모두를 연결하는 자본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는 거지. 그냥 그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요걸 이제 우리가 교량형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 간 신뢰나 협력 정도가 높고 사회 투명성이나 국가 청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건 모두는 아니야. 모두는 아니고 그냥 이들 가운데 일부분을 묶어놓는 거지. 일부분을 묶어놓는. 집단 내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본을 우리가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왜 우리 요즘에 그거 하더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2? 그거 보면 그 구구즈라고 그 5명의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지? 그 병원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의사들 가운데에서 유독 그 5명의 의사의 유대 관계는 정말 끈끈하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속의 관계를, 유대 관계를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일부 사람들만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을 우리가 결속형 사회자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좀 격차가 좀 심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청렴성이나 뭐 이런 데에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각각의 구성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발적이고 수평적이고 상향적인 네트워크야. 자발적이고 어느 누구도 뭐 계층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거지.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향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를 연결을 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 n분의 1의 편익을 누려 모두가 다 윈윈하는 결정을 내리지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든지 일방적인 편익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 호혜주의를 강조합니다. 또 각자 역할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나 10,000원만 꿔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나한테는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다. 또 10,000원만 꿔줘 하는 애들도 내가 쟤한테 지금 내가 돈을 빌리기는 하더라도 내가 쟤한테 무조건 편익만 얻지는 않을 거다. 쟤를 언젠간 도와도 줄 거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는 있는 거야. 상호 신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다른 구성원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줄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나중에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피해를 입는다든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우리 처지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뭐 개선이 될 수 있고 뭐 바뀔 수 있을 텐데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뭐 나만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어도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구성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야.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안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공동체주의. 이거는 개인 중심이 아니야.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고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이런 행동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거는 사회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정치 경제 발전의 윤리적인 기반으로 작용을 한다. 정치 경제 발전이 이 같은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한 사회 자본 형성 없이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이나 어떤 사회 발전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왜 그렇잖아. 지금 양극화 심해지고 있는데 막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크고 있는 게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이게 뭐 기업이 발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전이 사회적인 다른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업들과 우리 간에 어떤 사회적 자본도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나라가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면 나 스스로도 발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러한 끈끈한 유대관계가 경제적인 자본 못지않게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위상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사회자본의 특징입니다. 이 사회자본의 특징은 요 2개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죠. 사회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본이고 이익이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공유된다. 아까 호혜주의 얘기했었잖아.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윈윈하는 관계인 거지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뭐 편익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교환의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랬어. 교환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커피를 사면 커피를 마시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이라고 칩시다. 커피하고 2,000원하고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럼 커피하고 2,000원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2,000원을 줘야지 커피를 주지. 또 커피를 받아야 2,000원을 주지. 응? 항상 이게 동시에 교환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어. 내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떠한 뭐 배려를 했어. 그러면 그 배려에 대한 값을 그 자리에서 당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 또 큰 배려를 했던 작은 배려를 했던 내가 나중에 배려를 받았을 때 그 규모가 내가 준 양만큼이어야 된다라고 꼭 한정 짓지도 않잖아. 그지?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이 정말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작은 도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왜 우리 그 청첩장 받으면 어른들은 항상 뭐부터 해? 방명록부터 조사해. 이 사람이 우리 집 경사에 와가지고 돈을 얼마 냈나. 그래가지고 딱 그 액수만큼을 주죠. 그때는 내가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뭐 부주를 3만 원밖에 못했는데 뭐 지금은 뭐 여유도 되고 나도 여유가 되고 뭐 그러니까 나는 한 10만 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 3만 원 받으면 3만 원 합니다. 5만 원 받으면 5만 원 하고. 이거를 사회적인 부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꼭 받은 만큼만 주잖아. 근데 이 사회자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여건에 따라서 정말 한 푼도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남들이 5만 원 줄 때 나는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야. 꼭 준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자본은. 그리고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그 휴대폰 안에 지금 주소록에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세요? 100명이 넘는다. 300명이 넘는다. 500명이 넘는 사람까지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봤더니 나는 뭐 나이도 물론 있고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7, 800명 정도 되더라고. 전화번호 안에 7, 800명 정도 되던데 누구는 뭐 전화번호 그 저장 공간이 적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위해 가지고 휴대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난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연결은 돼 있어.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점선이어가지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안에 한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명 가운데 적어도 한 50명에서 60명은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점선은 아니야.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실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전체의 한 15%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뭐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 한 번 하고 뭐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생존 확인 정도는 이렇게 1년에 한 두서너 67번씩 하는 그런 사이. 자,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연결의 강도가 고래심줄처럼 강한 거지. 이렇게 두껍게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100명 가운데 한 5명 내외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씩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뭐 가족들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점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했어. 어느 날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너 죽은 줄 알았다 야. 목소리도 까먹을 뻔했어.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번 했어.
그 전화가 계기가 돼가지고 뭐 만날 수도 있고 다시 또 연락을 하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점선이 실선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다가 뭐 이제 조금 더 끈끈해지게 되면 이게 굵기가 점점 강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전화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뭐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락이 뜸해졌어. 그러면 두꺼웠던 이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가늘어지다가 나중엔 이제 어떻게 돼? 점선으로까지 바뀌는 상황들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한 유대 관계가 바로 사회 자본인과 연락 자주 하고 하다 보면 이 유대 관계가 점점 세져. 근데 또 연락 안 하게 되면 또 줄어든단 말이지. 사회 자본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다음에 거시적 차원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 자산인 공공재의 속성을 가진다. 자, 이 공공재의 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객체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네트워크 내의 집단 수, 뭐 성질, 뭐 동질성, 상호작용의 빈도, 뭐 신뢰와 단결성, 집단 활동과 협력의 정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고. 내가 개인적으로 야구를 하는데요. 우리 팀의 단결력, 응집력,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지금 되게 단결이 잘 되고 어떤 응집력이 굉장히 강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는 그냥 그거를 매주 출석률에서 보거든. 전체 인원 가운데 몇 명이 출석을 하느냐. 매번. 단결력이나 응집력이 좋으면 야 모이자! 그러면 쫙 모이잖아. 근데 이제 모이자! 그랬는데도 안 모이고 그러면은 이제 좀 흐트러진 거지. 그렇게 조작화해가지고 설명은 할 수는 있어도 자체를 그렇게 그냥 바로바로 측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야. 정보나 의사 전달의 정도, 응집력이나 포용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정량적이지가 않아. 100원만큼의 도움을 주면 100원만큼의 반응이 오는 게 아니야. 100원만큼의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 100원의 도움을 한 10만 원, 100만 원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내가 1000만 원의 도움을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은 그 도움을 한 100원 정도로만 인식할 수도 있단 말이지. 함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도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은 조직 전반이나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켜. 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단 말이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내에서 가외성을 최소화한다. 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그냥 움직이고만 끝나는데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막 물어보고 챙겨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복습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면 내가 잔소리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수업하다가 봤는데 막 전 시간에 배운 거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 복습을 제대로 안 하나? 그럼 막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숙제가 늘어나고 막 뭔가 과제가 생기고 막 이제 이러는 거지. 그거는 그만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늘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자식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부모님들은 그만큼 자식을 못 믿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어떤 부모님들은 되게 서운해.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자식을 못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근데 실제가 그래. 믿음은 잔소리 하겠냐?
제가 어떻게 하든 지 앞가림 잘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도 지금 나중에는 저 목적하는 데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 밥 먹어, 밥. 밥 먹어, 밥. 물 말아 먹어. 뭐 꼭꼭 씹어 먹어. 막. 물론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하는 말이기는 하죠. 그 뜻은 알겠는데 그 말 안 하면 애가 꼭꼭 안 씹어 먹어? 어? 알약 먹듯이 그냥 물만 먹고 그냥 꼴깍 생기나? 그럼 물 말아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럼 물 말아 먹으면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 말아서 꼭꼭 씹어 먹어.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그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일일이 물어보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 그러니까 가외성을 최소화한다는 건 그런 거야. 잔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야. 나중에 행정의 가치 이야기할 때 내가 가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다양성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협력적 행태를 늘릴 수도 있고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 자본은 그 조직 내에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 작용해.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역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투입과 산출의 함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형성 과정이나 규모도 알 수가 없어. 내가 걔한테 들인 물리적인 노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회적인 자본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거래의 불분명성. 어떻게 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해서 너 걔랑 친하게 됐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잖아. 같은 반도 아니었고 심지어 같은 학교도 아니었고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 걔랑 그렇게 친해졌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입시학원에 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못지않게 그 학생보다 학부모님이랑 더 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나중에 애가 물어보더래. 엄마는 그 선생님 수업도 안 들어봤으면서 그 선생님이랑 왜 어떻게 그렇게 친해?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야. 얘기할 때 한마디만 해도 그 어머니는 내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다 알아들었어.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 이 정도 말씀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도 친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측정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지금 1, 2, 3번은 다 얘기 아까 한 거야. 아까 한 건데 4번, 5번이 가장 큰 문제야. 자, 일단 집단 동조나 규범을 강조해. 이거는 그거죠. 우리가 남이가 야, 자, 뭐야, 자, 우리는 그냥 하나로 가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오늘 먹고 죽어, 막 그러면서 이제 먹고 죽자고 다 부어 마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엄청나게 마셔. 근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술을 좀 자제하고 싶어. 그런 날 있잖아. 그런 날 있잖아. 그래서 야, 나 오늘은 조금 자제할래. 시끄럽다. 야, 뭐 우리 다 같이 모였는데 똑같이 행동 통일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볶음밥 먹어. 나 오늘 짬뽕 먹어. 시끄러.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같이 엮여 있으니까 뭐든지 행동 통일해야 돼. 그런 전체 행동을 강요받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죠. 두 번째로 조직 내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서로 친해. 그 친하게 달콩달콩 지내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너무 좋아 보이면 다른 구성원들이 이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끼리 너무 친하면 못 들어와. 틈이 없어. 밥을 먹으러 가도 얘네 셋만 쇽 가고
화장실을 가도 얘네 셋만 쏙 가고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얘네들만 착착착착 움직이고 얘네들만 남아버리면 못 움직이는, 끼고 싶어도 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회자본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들 간의 유대관계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하나의 부작용이죠. 나도 쟤네들이랑 놀고 싶은데 쟤네들끼리만 너무 친해가지고 낄 수가 없어.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인간관계 맺을 때 보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든 전체의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도한 폐쇄성이나 집단 결속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 자본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행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움직이는 게 뭐가 있느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해볼게요. 그럼 쉬겠습니다.